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됐나요? 페드와 시장의 동상이몽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이 동상이몽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물론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제는 페드의 어떤 정책과 시장의 그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장에 다시 낙관론이 좀 팽배해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낙관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의 연준의 정책과 굉장히 좀 동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매번 반복되는 스토리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다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굉장히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페드 피벗이라고 다 미래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페드 피벗이 나오기 위해서는 매크로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페드 피벗을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지표들을 최소한 한 연속 3개월 정도, 이 정도의 그 기간의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고서는 피벗 힘듭니다. 제가 그때 19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그때 연준의 기준금리를 놓고 다시 연준은 그때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거다. 그 실패가 반복되면 정말로 큰 사고가 터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함부로 연준의 피벗이 나오면서 금리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인플레를 자극시키면서 더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정책 실패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그때랑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실패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고통을 수반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준에서 어떤 그 피벗 정책적으로 뭔가 조금 방향성을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뭐 고용시장 이 문제부터 당장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해결되긴 힘들고 제가 저번에 지표를 말씀을 드렸을 때 아무리 못해도 연말까지 7%그 정도에서 이제 끝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을 가더라도 연준이 예상을 하는 타겟팅 하고 있는 2% 3%대 이때 물가로 내려오기 굉장히 힘들다. 물론 3%대는 가능하긴 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에는 내년 말쯤에 3%대까지도 가능합니다. 3%대라는 건 뭐 3%대 후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내년은 굉장히 힘들 거고요. 아마 몇 년은 걸릴 거예요. 2에서 3%까지 내려오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든 수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준 피벗이 나오기 힘들다. 굉장히 우리는 좀 많은 고통을 수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체력이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그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높은 금리에서 굉장히 오래 버텨야 된다는 그 뜻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쌓이겠죠. 물론 그런 부담감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는 4분기 정도부터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상기시키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고 경제 활동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잭슨홀 미팅이 나오기 전에 연준과 시행의 동상이몽을 해결해 줄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의 정확한 코멘트가 필요할 거다라고 했는데 파월이 정확하게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설프게 설명을 했다라면 아마 시장이 또 오판을 해서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 자산시장 자체라는 것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연준에서 타겟팅하고 있는 거는 자산시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 자산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됩니다. 내 자산이 늘어나니까.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 인플레 잡을 수 있을까요? 없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준에서도 자산시장을 타겟팅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심각하게 저평가로 무너지는 그런 것들까지는 바라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여전히 지금 반등이 좀 많이 나온 상태이긴 한데 고평가 영역이잖아요. 이걸 달가워할 수가 없어요. 적정평가 수준에서 좀 오래 머물기를 바라긴 하겠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 결국 저평가 영역으로 내려오긴 해야 돼요.
뭐 최근 이 지표를 보니까 소비 심리가 또 반등을 하긴 했더라고요.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시장을 이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잭슨홀 미팅 기간 중에 연준 총재들의 스탠스를 보면 다 똑같아요. 일단 3.75에서 4% 목표대 여기까지 일단 올려놓고 보겠다. 그리고 지금 금리 너무 낮다. 아직도 지금 금리가 너무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연준 총재는. 그리고 인플레는 더 지속될 거고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의 동상이몽이 왔었던 또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멘트는 이제 블러드 총재가 했었고,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기준금리 4% 넘게 올리는 거는 이견이 없다. 일단 올려놓고 이제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연준 총재들은. 그리고 적어도 3개월 정도의 숫자는 봐야만 그 이후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9월 FOMC 전에 나오는 지표를 보고 9월 FOMC 때 금리를 얼만큼 올릴지 결정을 할 예정이다. 아직까지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9월 달부터 나오는 지표를 또 봐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9월 달에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반응이 계속 오락가락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잭슨 미팅 때 한번 매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섣불리 예상하고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미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고용 물가가 모두 견조하고 인플레 둔화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거는 9월 FOMC 때 75bp를 인상하는 근거로 작용할 거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어제 나왔던 지표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연은 총재가 있죠. 뉴욕 연은입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뉴욕 연은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질 정책 금리가 플러스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가 연준이 예상하는 2%, 3%대 영역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린다. 물론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2.5에서 3%,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2.5에서 3% 정도, 요 사이 어딘가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연준 피벗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 수치가 내년에 나오기 위해서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게 아닌 이상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플러스 상태로 일단 올려놔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차트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와 그 다음에 CPI를 놓고 이제 그 차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준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7월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6.8이거든요. 물론 조금 더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더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뭐 연준 피벗이 나오든지 말든지 하지. 그거에 아닌 이상 계속 강력한 긴축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늦게 내려온다. 그러면 금리를 그만큼 땡겨야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어쨌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 금리를 계속 올려나갈 겁니다.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일단 그 지점을 연준 쪽에서는 대략 4% 정도 여기를 일단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려놓고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4%라는 금리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2008년 이후 이제 장기간의 그 제로금리 동안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이 고금리죠. 지금 경기 체력에 좀 빗대면 이 고금리 상황을 길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당한 부담이 작용될 겁니다. 시장은 이거를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한 2분기 이상은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빨라봐야 4분기예요. 그래서 제가 4분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4분기가 된다고 해도 이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거냐? 아닙니다. 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4분기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는 내년 1분기 정도는 될 거예요. 내년 1분기, 2분기. 그때 가서야, 와, 이 금리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금통위에서 개인적으로 50bp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25bp 올렸어요. 이거는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약간 판단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해왔고 근데 이번 잭슨 홀 미팅 뚜껑을 딱 열고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입장에서는 다음 금통위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금통위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9월달 FOMC 때 75bp 인상이 확정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금통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격차를 좁혀야 될 거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어떤 수출 통계가 좋아지는 거냐? 물론 내일 이제 지표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면 이것도 환율적으로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부담감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다음 금통위 때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결국 왔다. 제가 요거를 조금 걱정을 해서 그때 50bp 인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25bp 올렸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다음에 50bp 인상이 정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는 가게나 기업들에서 좀 타격을 좀 받기 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50bp 올려놓고 25bp를 올리는 거랑 25bp 올려놨다가 갑자기 50bp 올리는 건 충격이 다릅니다. 심리적으로 충격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일단 우리가 다음 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FOMC 때 중요한 게 75bp를 올린다라고 해도 점도표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9월 FOMC 때는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한번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9월 FOMC 때 지금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데이터 나오는 거에 따라서 민감하게 바뀔 거고 연준에서도 아직까지 9월 FOMC 때 얼만큼 올릴지 확정 지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만 보더라도 중앙은행의 정책 피벗 기대하기 힘들다. 어제 발표된 독일 CPI를 보면은 7.9가 나왔어요. 아직도 피크아웃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로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독일인데 뭐 PPI가 그렇게 나왔으니 CPI가 당연히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PPI를 좀 감안했다면 오히려 CPI가 이렇게 나온 거는 선방한 겁니다. 어쨌든 독일도 이 문제 때문에 ECB에서 좀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 ECB에서 다음 빅스텝으로 이제 거의 확정지었거든요. 50bp 인상.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75bp 인상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로 이렇게 되면 유럽 경제 체력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유럽은 또 달라요. 체력이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얘네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미국과는 또 다를 겁니다. 그 무게감 자체가. 돈도 굉장히 많이 풀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전히 유럽을 좀 긴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실제 경기에 영향을 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얘네 기준으로는 아마 4분기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고용시장 어제 졸트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해요. 지금 사람을 더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구하고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강력한 긴축 정책의 근거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아틀랜타 연은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고용, 물가 다 견주하면 9월 FOMC 때 75bp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좋게 나오는 지표들이 안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플레를 잡기 더 어려운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연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기대 인플레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임금과 물가의 어떤 스파이럴, 그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국제결제은행에서 나왔던 그 보고서를 보면은 이 스파이럴 효과가 나올 우려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서상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연준에서도 그거는 무조건 막으려고 할 겁니다. 만약 그런 식의 흐름이 또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소비 심리도 보면은 예상치는 97.9였는데 개선이 됐죠. 이건 아마 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 시장이 올라가면 소비 심리도 같이 회복된다라고. 그래서 연준에서 타겟팅하고 있는 거는 자산 시장도 포함된다. 자산 시장을 밑으로 꺾어 내리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거다. 지금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좀 시장 관점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라고 해서 베어마켓 랠리가 끝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번에 고점,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베어마켓 랠리 전반부가 얼추 끝난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단기 고점 영역대에 온 것 같으니까 여기는 이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충격으로 좀 이어지고 있죠. 베어마켓 랠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끝나지 않아요.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베어마켓 랠리의 전형적인 파동은 N자형 파동이에요. 근데 지금은 요거만 나온 거잖아요. 요거만. 이게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이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정학적 변수 이게 터지지 않고서는 그냥 밑으로 꺼지기 좀 힘듭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이 강력한 긴축, 거의 살인적인 긴축이잖아요. 이런 이 효과를 이제 4분기 정도부터 우리는 보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9월 FOMC 끝나면 또 공백기가 또 진행되죠. 정책적으로. 한 달 정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베어마켓 랠리가 여기서 끝나서 밑으로 꺾인다라고는 저는 보진 않습니다. 베어마켓 랠리 후반부가 또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변수가 없다면. 지금 조정 이후에 베어마켓 랠리 후반부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죠. 베어마켓 랠리 후반부가 거의 완성되면 그때쯤 기술적으로 보통 장기 이평도 우상향으로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다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그러니까 최근 단기 고점을 만들었을 때보다 낙관론이 더 많이 쏟아질 거예요. 아, 이제 시장 돌았다. 추세적인 상승이다. 라고 외칠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그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월 FOMC 전까지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나오는 그 지표들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거고 그거를 연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는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해석하진 않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위아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3분기 끝나고 4분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금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몸소 체험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미리미리 다 대비를 하자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구독자 분들이라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잘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